1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선에서 나와 있죠. 예산선 개념을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뭐라 주어져 있냐면 뭐 소비 가능, 원래는 예산선이라 그러는데 경제학에서 주어진 소득으로 뭐 구입할 수 있는 또는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최대량을 연결한 선. 글씨 잘 쓰려고 그랬는데. 주어진 소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물건을 샀을 때 최대한 살 수 있는 양들만 연결한 선. 이걸 예산선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가령 보십시다. I 1,000원이라 그럴까요? 인컴입니다. 인컴. 소득. 되시죠? XJ 가격 100원. YJ 가격 200원. 이해되시죠? 이렇게 써놓으면 이해되시죠? 소득이 인컴. 모르시나요? 인컴? 알죠? 소득이 1,000원이고 XJ 가격이 100원, YJ 가격이 200원일 때 XJ, YJ 이거 좀 찍으실 수 있겠죠? 여기는 뭔가요? XJ만 몽땅 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10 맞죠? 1,000원으로 XJ만 모두 사면 최대 10개 살 수 있다. YJ 200원이니까 몇 개 살 수 있어요?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 내는 거예요. X의 5개 선택의 기회비용은 뭐가 돼요? 우리 지금 기회비용과 이어지는 거니까. YJ 5개 선택의 기회비용은 X의 10개. X의 10개의 기회비용은 YJ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죠, 이거? 이제 재미 삼아서 2점 하나 찍을까요? 요점. 여기는 8개, 여기 몇 개 되겠어요, 그러면? 이 점, X 8개 샀다고. 뭐, 어렵게 생각하시나? 돈 얼마 썼어요? 800원 썼지? 그럼 YJ 몇 개 살 수 있어요? 1개. 맞죠? 그럼, 자, 이 점에서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YJ 1개의 기회비용은 뭐가 돼요? X에 8개 이렇게 낼름 가시면 안 돼. 우리가 무슨 시력검사 하는 문제 아니라고, 이거. YJ 1개의 기회비용은 X에 2개가 되는 거죠. 제 말 이해됩니까? YJ 1개는 돈 얼마 들어갔어요? 200원 들어갔잖아. X에 몇 개 살 수 있는데 2개 살 수 있는데 안 산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 X에 8개의 기회비용은 YJ 4개가 기회비용 되겠죠. 제 말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 돈 얼마 들었어요? 800원 들었잖아. YJ 몇 개 살 수 있어요? 4개 살 수 있는데 이거 8개 산 거죠? 제 말씀 이해되시죠? 이거 뭐, 또 이거 1개의 기회비용 8개, 8개의 기회비용 1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점 하나, 재미삼 하나 찍어볼까요? 여기 얼마라고 그럴까요? 여기는. X에 6개, YJ 얼마 돼요, 그러면? 2개 이렇게 되나요? 맞죠? X에 6개 샀으면 600원 들었고, YJ는 2개밖에 못 사잖아요, 최대한. 그럼 YJ 2개, 이 점에서 YJ 2개 선택의 기회비용은 XJ 4개 되는 거고, 맞죠? 400원 썼으니까 X에 4개 살 수 있는 걸 YJ 산 거잖아요. 또 X에 6개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돼요? YJ 3개가 되는 거죠. 이 문제 나오면 이렇게 푸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변형하는 문제. 만일에 XJ 가격이 하락한다면 그래프 어떻게 이동하겠어요? 어떻게 변동하겠어요? 이렇게 되죠. 가령 XJ 가격이 50원이 됐다. 그러면 10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제? 2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PX가 50원이 됐다 그러면 XJ 20개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프 이렇게 바깥쪽 이동하죠. 회전 이동하죠. 바깥쪽으로. 자, 요랬을 때 자, XZ 선택의 기회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X제 10개의 기회비용이 원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X제 10개의 기회비용이 Y제 몇 개였어요? 5개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개의 기회비용이 10개의 기회비용이 Y제 5개였잖아요. 근데 이제 20개의 기회비용이 Y제 5개가 된다고. 그러면 X제 선택의 기회비용이 어떻게 된 거가 이제?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감소요. 2대 1로 바꿨잖아요. 요거 한 개 주면 몇 개 가져왔어요? 2분의 1개를 줬던 거지. 근데 이제 한 개 가져오면 몇 개 가져올 수 있나요? 4분의 1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X제 한 개를 선택하면 Y제 2분의 1을 포기했는데, 되십니까? 자, X제 가격이 떨어지면 한 개를 선택하면 Y제 몇 개가 기회비용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기회비용 되는 거니까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된다고. 이거 이해되시죠? 제발 나중에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건 기계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그때 가서 막 머리 굴려 하지 마시라고. 거의 준 암기식으로 팍팍팍 나오게 하셔야 된다고. 자주 나오기도 하니까. 반대로 볼까요? YZ 선택의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YZ 선택의 기회비용. 원래 5개를 선택하면 X제 10개를 포기했는데 이제는 5개를 선택하면 몇 개를 포기해야 돼요? 20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원래는 5개를 선택하면 10개를 포기했는데 5개를 선택하면 이제 20개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이거? 증가하게 된다고. 되셨나? 이해되셨어요? 자, X제 가격이 하락하면 X제 선택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고 YZ 선택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죠. 이거 뭐 머리 굴릴 거리가 아니잖아요. X제 가격이 떨어졌다. 가격이 싸졌으면 X제 선택했을 때 덜 주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반대로 YZ도 또 설명해 드려야 되나? YZ 가격이 떨어지면 그래프 어떻게 바뀌겠어요? 이렇게 이동하겠죠. 모양은 좀 안 이쁘네요, 그죠?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개, 5개에서 자, YZ 가격이 얼마가 됐다고 그럴까요? 100원 됐다고 그럴까요? YZ 가격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몇 개 살 수 있게 돼요? 10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오늘 이렇게 못 쓰지? 자, X제 선택의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X제 선택의 기회비용 10개의 기회비용이 몇 개 했는데 5개 했는데 이제 10개의 기회비용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개가 됐으니 X제 선택의 기회비용 증가하게 되는 거고, YZ 선택의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감소요. 자, 옛날 5개의 기회비용이 10개였는데 이제는 10개가 요거 하나가 요거 2개의 비용을 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얘는 YZ 선택의 기회비용은 감소하게 되죠. 됐죠? 팍팍팍 나오셔야 돼. 별거 없지 않아요? 맞죠? 자, X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X제의 기회비용 감소, YJ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YJ의 기회비용 감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래프. 그래프로까지도 없네. 부끄러우니까 이건.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평행 이동. 이 경우는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게 된 경우죠. 맞죠? 소득이 1,000원에서 2,000원이 되면 옛날 여기 5개, 10개에서 소득이 2,000원이 됐다라고 하면
여기가 몇 개가 돼요? 10개, 20개가 되는 거죠. 됩니까? 기회비용 어떻게 돼요? 이때는 X제를 선택하든 Y제를 선택하든 기회비용은 일정하죠. 동일하지, 동일. 문제 나올 거는 이것뿐이에요. 여기서 예산선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빨리 풀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지. 이거 가지고 막 5개, 10개 혼자서 막 그리고 있지 말고. 죄송합니다. 그게 언제 날라와서요? 먹어. 딜레마에 빠져 있구만. 자리는 앞에 앉았는데 먼지는 싫어. 그렇지? 방진 마스크 이런 거 써야 되나? 보시면 19페이지의 예산선의 의미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적어놨는데 제가 더 붙어가고 싶은 건 2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맞죠? 요 그래프들 꼭 이해하시라고 꼭. 그리고 팍팍팍 튀어나오게 기회비용 관련돼서. 그 다음에 20페이지 하단의 경제적 유인 저는 안 하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뭘 결정을 하는지, 물건 살까 말까 할 때 문제의 인식, 맞죠? 내가 돈이 1,000원밖에 없다. 정보의 수집. 근데 사고 싶은 물건이 뭐뭐뭐가 있는데 이거 어떻다. 그 다음 그 중에서 뭘 찾을 건지, 뭘 살 건지 대안의 모색. 그 다음 비용과 편익의 분석. 이게 바로 뭔가요? 효율성이죠. 행정에서 배우시나? BC 분석, 뭐 MPV 이런 거 배우시죠? 순현재 가치법 이런 거. 한 3분, 4분 고개 끄덕거리신다. 그럼 나머지는 다 행정법 선택하시는 분인 거지. BC 분석, 순현재 가치법 다 뭔가요? 효율성이에요? 형평성이에요?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법이라 사회에서는 이 정도 하고 가시자고. 비용과 편익의 분석,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판단한 다음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 낼 게 없으면 이런 거 내기도 한데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에 맡기겠다고. 만일에 여러분이 의사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는.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경제 정보의 분석에서 나와 있는데 이걸 많이 하기도 그렇고 적게 하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씩은 하시자고요. 자, 22페이지에 경제 정보의 유용성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죠? 자, 경제 통계 보시면 자, 박스 보시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자료를 얻는다. 전수조사라 그런다고요. 그죠? 전수조사. 모두 전자죠. 일부한테만 자료를 얻어낸다. 표본조사. 샘플이죠. 자, 이제 좀 시험거리 의미가 있는 건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또는 경상가격을 우리가 명목가격 또는 명목치라고도 하고 불변가격을 실질가격 또는 실질치라고도 한다고. 얘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묶어 쳐버리면 나중에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 일부는 가르쳐 드리는데 한 문제 정도 자료 해석하는 문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것과 관련된 테크닉이에요. 스킬인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제 빨리 해서 함정에 어떤 게 함정에 빠뜨리고 어떤 걸 속이는지 이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자, 작년 월급이 2014년에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 그럽시다. 근데 2015년에 월급이 200만 원이 됐어. 맞죠? 월급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때 그해 화폐로 표시하는 걸 우리가 명목치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명목소득 또는 명목임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저는 그냥 명목치, 그걸 여기서는 경상가격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런데 2014년에 이때는 담배라고 할까요? 담배가 한 갑에 2,500원이었다고. 그런데 2015년에 담배가 2,500원이 아니라 5,000원이라고 할까요? 귀찮으니까. 5,000원이 됐다 그럽시다. 자, 요때 내 얼굴으로 담배 몇 갑 사서 필 수 있어요? 계산하기 어렵다. 400갑인가요? 400갑 피고 거의 죽는 거지 뭐. 맞죠? 2015년에 몇 갑 사서 필 수 있나요? 400갑 필 수 있죠. 자,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표시한 이걸 우리가 이걸 실질치라 그런다고. 이해됩니까? 맞죠? 물건의 가격을 반영해서 물건을 표시한 이걸 우리가 실질치라 그런다고요. 중요한 건 거기 있는 공식이라고. 우리 실질치는 자 기억하시라고. 경제에서 실질 뭐뭐뭐라 불리는 건 다 명목 뭐뭐뭐라 불리는 걸 물가지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 물가지수는 참고로 기준이 100입니다. 밑에다 적어드릴게. 경제에서 다시 한번요. 실질 뭐뭐뭐라 불리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 명목 뭐뭐뭐라 불리는 걸 물가지수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물가지수는 기준이 100인데 이거 넣어보시자고요. 그리고 넣어보시자고요. 자, 그때 그냥 그의 화표를 표시한 이걸 우리가 명목 소득이라 그런 거고. 자, 보세요. 이때 물가가 몇 배 올랐어요? 2배 올랐잖아요. 그죠? 2배 올랐다고. 그 물가지수 얼마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200을 넣어준다고. 그러면 2015년에 실질소득은 고해 명목소득인 200만 원을 물가지수 얼마? 20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하면 나온다고. 그러면 얼마 나오나요?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실질소득은 2014년과 15년의 실질소득은 2014년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 나온다고.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세모라고 집어넣는 건 여기다 넣기 나름이라는 얘기예요. 명목, 실질임금, 실질소득, 실질이자율 다 똑같은 문제라고 문제 푸실 때. 이해됩니까? 제 말. 실질소득 넣으셔도 되고 실질임금 넣으셔도 되고 실질이자율 넣어도 된다고. 되시죠? 이렇게 푼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요걸 밑에 끝까지 기억하셔야 돼. 요걸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답니다. 얘랑 같은 공식이니까 같이 기억하시라고. 실질 뭐뭐뭐의 변화율은 명목 뭐뭐뭐의 변화율 빼기 물가 변화율.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X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는데 변화율로 표시하면 이렇게 간다고. 같은 공식이라고. 꼭 기억해 놓으시라고. 요거 혹시 나오면 문제 빠르게 풀 수 있으셔야 돼. 뭐 따로 공식을 외우지 마세요. 그냥 요거 나누면 얘가 변화율로 바뀌고 분자 빼기 분모 변화율로 바뀐다. 되셨죠? 되셨죠? 뒤에서 제가 잊어먹을까 봐 이건 미리 가르쳐야겠다. 우리 얘가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배웠다 하시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뭐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이라 그런다고.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이냐 들어주시죠. 물건값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질치 어떻게 돼요? 얘가 그대로야. 분자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분모만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락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질 소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한다. 대신에 실질 이자율 하락한다. 됩니까? 실질 임금 하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요. 인플레이션이 되면 실질 이자율 어떻다고요?
제가 여기다 집어넣기 나름이라면 세모 실질 이자율 하락. 그럼 이자 받는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쁘지. 그러니까 이자 받는 사람, 채권자, 예금자, 인플레이션 때 불리하다 이런 말 나온다고. 반대로 이자 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자를 내야 되는 사람, 채무자, 맞죠? 은행에 돈 빌린 사람들은 유리해지는 거지. 되셨죠? 꼭 기억하시라고 이거. 다음에 23페이지 보시면 비율과 변화율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에 비율. 한 시점에서 얻는 정보죠. 시점. 우리나라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인구의 비율. 2015년 11월 며칠에 이렇게 나오겠죠. 반면에 변화율은 일정한 시간과 관련된 정보인 거죠. 작년과 올해, 지난달과 이번 달의 변화를 살펴보는 건 변화율인 거죠. 됩니까? 변화율을 구할 때는 딱 날짜, 한 시점에서의 날짜에서의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변화율은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작년과 올해 사이 이렇게 시간의 변화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게 변화율이죠. 역시 얘도 그냥 나온 김에 한번 땡기십시다. 제가 보통 이걸 다음 주 정도면 잊어먹겠죠? 제가 보통 이제 주의사항이라고 시험 문제 하는데, 시험 문제에서 주의 1. 변화율 지금 땡겨. 변화율이 크다고 그래서 규모나 액수도 큰 것은 아니다. 자,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변화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변화율 계산 어떻게 해요? 기준시분해, 맞죠? 기준분해, 변화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분해, 변화분 곱하기 100 이렇게 변화를 계산하죠. 의미는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바뀌었는가 보는 게 변화율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커졌는가 그러면 기준이 작년께 되는 거겠죠. 제가 이거 이제 나중에 경제 성장률 가면 다시 또 한 번 하긴 할 건데 나온 김에 그냥 멍하니 지나가면 아깝잖아요. 종이. 자, 보십시다. 100이다가 200이 됐어. 변화율 얼마인가요? 100%예요. 그죠? 1000이다가 1100이 됐어요. 변화율 얼마인가요? 10%죠. 변화율은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100에서 보세요. 액수가 규모가 내 월급이 100에서 200으로 올랐다고 몇 프로 변한 거예요? 100% 올랐죠. 근데 1000에서 1100으로 됐다고 몇 프로 바뀌었어요? 10% 바뀌었다고. 액수는 그런데 누가 더 커요? 얘는 얼마예요? 100% 올랐지만 액수가 100. 얘는 얼마인가요? 1100.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말 이해됩니까? 변화율이 얘가 크지만 액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아랫게 더 크다고. 그래서 변화율이 크다고 그래서 액수도 큰 것은 아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하나씩 보시자고. 밑에 거기 무슨 밑에 변화율과 비율의 자료 읽기 나왔는데 요건 틈날 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뭐 비율, 구성비 중 증가율의 속성이 있죠. 제가 주의 2로 설명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증가율의 감소 나는데 주의 2로 하실게. 시험 문제 이제 트릭으로 쓰는 게 이건데 변화율이 0보다 크면 규모 또는 액수는
증가한다. 요 얘기라고요. 거기 증가율의 감소 풀려 나오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써놨는데 변화율이 0보다 크면 규모 또는 액수는 증가한다.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자,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나왔을 때 2010년에 4% 커졌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2011년은 5% 커졌고 2012년은 1% 커졌다 그럽시다. 너무 작게 그랬나요? 2010년에 4% 커졌다 이 얘기는 2009년에 비해서 4% 커졌다는 얘기고 2011년에 5% 커졌다는 얘기는 2010년에 비해서 5% 커졌다는 얘기고 2012년에 1% 커졌다는 얘기는 2011년에 비해서 1% 커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자, 변화율이 제일 작은 건 언제예요? 얘가 변화율은 제일 작죠. 맞죠? 변화율은 이때가 제일 작잖아요. 얘는 4%, 5%, 1%잖아요. 그러죠? 근데 액수는 언제가 제일 커요? 자, 제 월급의 변화율 그럴까요? 2010년에 4% 올랐다는 얘기는 2009년에 비해서 4% 올랐다는 얘기죠. 2011년에 5% 올랐다는 얘기는 11년에 비해서 5% 올랐다는 얘기예요. 2012년에 1% 올랐다는 얘기는 11년에 비해서 월급이 오르긴 올랐다는 얘기죠. 다만 작게 오른 거지. 제 말 이해되시죠? 요게 이 말이라고. 변화율이 0보다 크면 규모나 액수가 커진 거죠. 제 월급이 제일 많을 때는 그럼 언젠가요? 2011년인 거지. 12년인 거지. 죄송합니다. 그렇죠? 커진 거죠. 그러니까 변화율이 월급의 변화율, 인상폭이 제일 작았던 월급의 인상률이 제일 작았던 건 2012년이지만 월급의 액수는 2012년이 제일 크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 주의 3. 여기 지울게요. 이쪽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 나온 김에 저기다 하십시다. 2010년에 얼마라고요? 저 그대로 봅시다. 4% 성장했고 2011년에 5% 변화했고 성장했고 2012년에 1% 성장했다고요. 얘는 2009년에 비해서 맞죠? 얘는 2010년에 비해서 얘는 11년에 비해서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애매모호하게 섞어 쓴다고. 자, 2012%와 퍼센트의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퍼센트 포인트라 그런다고. 이건 뭔가요? 1% 포인트 증가한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시험 우리가 쓸 때 2010년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4% 성장했는데 2011년에는 그것에 비해서 1%만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요? 1% 포인트 증가한 거라고. 이거 이해되시나? 요 개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때는 5%였고 이건 1%야. 이 퍼센트와 퍼센트의 차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다시 한번. 퍼센트 포인트 마이너스 4% 포인트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에 이렇게 주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한테. 아직까지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 이걸 연상해 내셔야 돼. 이걸 바꾸셔서 문제를 빨리 푸셔야 된다고. 특히 이거 언뜻 보면 이것만 주어져 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12년에는 우리나라가 규모가 감소하였다. 이렇게 나온다고.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지금. 규모가 언제가 제일 크다고. 2012년이 제일 크다고. 맞죠? 변화율이 0보다 크면 규모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험 문제에 마이너스 4% 포인트 딱 던져놓으면 확 줄어드는 느낌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급하니까 그냥 대충 찍고 가는데 바꾸셔야 돼, 빠르게. 이렇게 퍼센트로 바꿨더니 몇 개가 되는 건가요?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1%가 되는 거니까 커진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당하지 마시라고. 요 문제 내가 나중에 하나 던져줘 봐야지. 그 다음에 주의 4로 내는 게 거기에
증가율의 비대칭성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세요. (2010년에) 10% 성장했다고 그럽시다. 증가했어요. 증가. 10% 증가했다가 2011년에 10% 다시 감소했어. 이해되시나요? 뭐라 할까요? 내 월급이라 할까요? 제 월급이 10년에는 10% 증가했다가 변화율이 11년에는 10% 감소했어. 그럼 내 월급은 똑같다. 맞나요? 2009년에 비해서 2010년에 월급이 10% 증가했다가 11년에는 다시 10%가 감소했다고. 이랬을 때 내 월급은 11년은 2009년과 월급이 똑같다. 틀린 말이라고. 자, 보실까요? 예로. 월급이 100이었어요. 100. 100만 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10% 올랐어요. 얼마인가요? 110만 원이야. 맞죠? 근데 110만 원에서 10% 감소했어.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99만 얼마 되나요?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99만 얼마가 되겠죠? 99만 얼마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면 요때하고 월급이 같은 건 아니죠. 100만 원에서 10% 성장했다고. 10% 증가했더니 110만 원 됐어요. 근데 110에서 다시 10% 감소했더니 얼마 돼요? 99만 얼마가 되는 거죠. 요 말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에 증가율의 비대칭성, 요걸 물어보는 게 나온 게 아니라 요런 자료 던져주고 같았다. 이렇게 문제에서 여러분 낚는 문제가 나올 거란 얘기죠. 4개 정도 우선 주의하시라고. 요런 문제, 요것은 문제 푸시다가 감 잡은 수밖에 없어요, 이건. 문제 풀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이거였구나인데, 다만,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이런 게 나오면 안 당하고 빨리 간다는 얘기죠. 요 4가지 가지고 사기 칠 거니까. 시험 문제. 나머지 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특화와 분업은 제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보시면 또 나왔죠. 시장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 2번 나오고 있죠. 같은 게 지금. 배운지 모르시나? 지난주 했습니다. 그죠? 시장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 나왔는데.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자본주의, 사회주의 나왔죠? 분류 기준까지. 경제 문제 해결 방식에 따라서는 시장경제, 계획경제, 생산성의 소유 여부에 따라서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렇게 분류했던 거고, 그 다음 현대의 국가경제체제는 혼합 경제체제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원칙적, 시장경제, 예외적, 정부 개입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경제체제 특징 필요 없습니다. 자, 30페이지 보시면 같은 거 가지고 양 정말 늘려놨죠. 경제체제 특징 비교해서 또다시 전통경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전환인데 이건 제가 지난번 했던 거 여러분 믿고 그냥 갈게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읊었어요. 맞죠?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혼합경제로 자본주의, 계획경제, 사회주의, 시장경제까지 기억하시라고 그랬다고. 그리고 경제체제의 발전 과정은 엄청 중요하죠. 책에서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가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할까요? 주우시면 안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만 프린트가 좀 필요한데. 프린트를 소영 씨가 좀 나눠주고. 새로 내가 몇 개 안 가져왔고 한 10개? 새로 오신 분들만 드리면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보면 알 거예요. 뭐야, 내가 칠판에서 쓴 것보다 더 못 썼잖아. 그래프가 막 곡선이 돼 있고 예산선이 예산 곡선이라고.
이거 진짜 조심하면 안 되나? 오늘 날씨가 그런가요? 아니면 내가 수업을 잘못해서 그런가?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데. 하나만 가지고 와서 복사해달라면 되잖아요. 한 대여섯 개만? 혹시 모르니까 10개? 파리 테러 때문에 침울하시나? 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야구에서 우리나라 9회 말에 일본이 역전시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저는 그거 모르고 새벽 1시에 집에 가다가 봤어. 그러니까 병이야 이것도. 그냥 얌전히 집에 가면 되는데 컴퓨터를 끌려는데 그 네이버 그 바탕에 극적 역전승 또 그러잖아요. 12시 좀 넘으면 집에 가지 자야지 내일 수업 있으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보이는 거야. 또 그거 클릭했지? 클릭해서 또 보고 앉아있고. 병이죠 병. 과감하게 집에 가야 되는데. 근데 별로 관심도 일부러 안 가졌는데 이번에. 되게 막 짜증난다 야구가. 너무 상업적이다. 근데 또 아무튼 이기는 건 우리 편이 이기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빨리 복사해와야 되는데. 지난 순환인가 지지난 순환인가 제가 수업하다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우리나라에서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난 순환인가 지지난 순환인가? 헌법 바꾼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정부 형태로 이원 집정부제 얘기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근데 지금 지난주인가요? 그 얘기 나오죠? 전혀 기억을 해야 내가 뭘 뭐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잘난 척을 하지. 제가 2달 전에 정부 형태 얘기를 하다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냐 마냐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정부 형태로 이원 집정부제의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대통령, 반기문, 총리는 친박 쪽에서 나올 이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는데 친박 쪽에서 지난주부터인가 갑자기 이원 집정부제 얘기를 슬쩍슬쩍 흘리고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야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나의 기가 막힌 통찰력을 알아봐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운 건지도 모르는데 지금. 배운지 안 배운지 기억 못하는데 뭘. 심지어 이원 집정부제가 뭐지? 이런 분도 있을까? 한참 지금 머릿속에서 서치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레이더 돌리면서. 하나 더요. 나도 하나 주고 와야지. 그래도 놓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보더라도. 빼먹는 건 없게 해야 돼. 뭐 다 준다고요? 이게 사회 전체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보기에는. 요거 하나 때문에 계속 울고 먹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책을 쓰면 요걸 까고 싶어도 안 깠어. 왜냐면 남들이 따라서 할까봐. 근데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고, 근데 요거 이해 잘 하셔야 돼. 처음 하신 분들. 그 두 번째, 세 번째 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돼. 팍팍팍 튀어나오게. 한 묶음으로. 뭘 하려고 저 인간이 저러나 싶지 마시고. 그리고 필기보다는 머릿속에 이해를 하시려고 하셔야 돼. 그래서 프린트를 드린 거라고요. 책에 있는 내용이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숨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보시죠. 자, 제가 그냥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항상 여기를 끌어당기거든요. 제가 지금 이제 법과 정치, 경제 묶어서 치는 거라고 지금은. 그러니까 따로 보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중세라는 세상이 있었어요. 서양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서양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중세라는 세상은 서양에서 카톨릭의 우두머리인, 크리스트교의 우두머리인 교황의 힘이 셌을 때, 맞죠? 이걸 우리가 중세라 그러고, 그럼 교황의 힘이 세면 왕의 힘은 어떻게 돼요?
약해되죠. 우리가 항상 세상에서 한 명이 힘이 세면 한 명이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왕이 모든 지방을 다 다스리지를 못한다고. 그래서 지방은 그 지방에 힘센 놈, 영주라 그러죠. 이 영주는 기사 중에 우두머리라고. 이 영주의 힘이 센 거죠. 맞죠? 신라로 말하면 뭔가요, 이 영주가? 호족이죠, 호족. 신라 말에, 신라 하대. 자, 그래서 이제 들어본 얘기로 여러분한테 이제 기쁨을 주려면 중학교 때 봉건제란 말 들어보지 않지? 봉건제 맞죠? 안 들어보셨나? 자, 왕이 영주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지역을 네가 마음대로 다스려. 단 나한테 충성만 해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하냐면 쌍무적 계약관계다 이렇게 일한다고. 너가 이 땅을 다스려. 단 너는 나한테 충성만 해줘. 맞죠? 그러면서 이 영주를 그 지역의 영주로 봉한다 했기 때문에 봉한다. 이걸 봉건제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 영주가 다스리던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농노라 그러죠. 왜 농노냐면 농민과 노예의 중간이라서 농노라고. 그러니까 농민처럼 자기 땅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노예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는 없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영주가 싫다고 그래서 다른 성으로 옮겨가거나 다른 영주한테 가거나 이딴 건 안 된다고. 이 영주가 이 다스리던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장원이라 그런다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에는. 그냥 들어두시고 나중에 혹시 그런 문제 나오면 그런가 보다 그러시라고. 이해되시나요? 왜 농노인지? 자, 이때 경제는 교환경제, 자급자족 경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고. 이 영주가 싫다고 딴 데 가거나 마음대로 이동하든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교환이 불가능한 뭐였다는 얘기예요? 자급자족 경제였다고. 여기 중세시대 특색이에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제가 그냥 여러분 설명의 편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이 중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요즘에도 역시 말 많은 십자군원정. 엊그제 파리에서 테러한 놈들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군 세력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겠다고 그런다며. 맞죠? 이 십자군이 뭐 한 건가요? 이 십자군이 싸운 애들이 누구냐면 그냥 셀주크 투르크 뭐 그냥 투르크라 그럽시다. 오늘날 어디에요 투르크가? 터키죠. 터키. 뭘 믿어요? 이슬람을 믿죠. 세계에 이슬람을 믿는 이제 뭐 가장 민족적으로 보면 가장 많은 민족이 아랍. 맞죠? 그 다음 이란. 민족이 달라요. 그 다음 투르크, 터키. 거기에 요즘에 이제 파키스탄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건데 아무튼 요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차지한다고 그러면서 이 교황과 영주가 믿던 크리스트교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방문을 못하게 막는 거죠. 다시 한번요. 이 투르크족이 교황과 영주의 세력에 성지순례, 요 중세시대 사람들의 하나의 평생 소원이 뭐였다고 그래요? 예루살렘 방문이었대. 예수님 태어난 곳 가서 한번 갔다 오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는데 그걸 못 오게 지네가 차지하고 못 오게 막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 교황이 이 야만스러운 투르크족을 박살내러 가자. 맞죠? 그러면서 군대를 끌어모으고 쳐들어간 게 십자군원정이라고. 그래서 이슬람과 크리스트교 세력의 싸움인 거죠. 되시죠? 근데 가서 어떻게 돼요? 이 교황과 영주가 투르크족을 박살내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박살나고 온다고? 그러면 교황권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 아래 십자군 깃발 들고 가서 쳐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도 돕고 우리가 투르크족을 박살낼 줄 알았더니 자기가 박살나고 와. 교황의 권한 약화. 여러분 말로 가오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영주 기사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성을 떠나서 쳐들어갔다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돼요? 박살나고 와. 또는 가서 죽어 전쟁 중에. 가서 못 돌아와. 그러니까 영주 기사 약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하고 농노지. 요 사람들이 신난 거 아니에요. 맞죠? 교황의 힘이 없고 영주가 없는 틈을 타 왕이 자기 힘을 강화시킨다고.
뭐라 그러면서 강화시키는 거예요? 왕의 고난을 신이 주었다 라고 하면서 강화시킨다고. 이걸 왕권 신수설이라고 한다고요. 왕의 고난을 신이 주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누구한테만 책임지면 돼요? 신한테만 책임지면 된다는 얘기야. 되시죠? 그리고 이 왕이 자기 고난을 강화하면서 옛날 교황이나 영주가 다시 돌아오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자기 군대를 보낸다고. 자기의 꼬봉. 그래서 그 꼬봉이 바로 뭔가요? 관료제. 자기의 군대를 유지한다고. 항상 준비된 군대. 그래서 상비군 이걸 키운다고요. 내용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유지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이거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맞죠? 그래서 때마침 보세요. 이 농노애들이 영주가 없는 틈을 타 이제 장원에서 도망을 친다고. 성에서 도망을 쳐서 1년간 숨어 살면 자유민이 된대요. 도망을 쳐서 애들이 어디로 흘렸냐면 도시로 형성한다. 도시로 몰려든다고요. 도시에서는 당연히 뭘 하나요? 상업을 한다고. 상업. 그래서 뭐가 발달하냐면 이제 상인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수단을 상인들이 장악하는 상업자본주의가 나온다고. 요 시기에. 그래서 얘들과 애들이 초기에는 손을 잡아요. 이 상인과 왕이 초기에는 손을 잡는다고. 누구를 몰아내려고? 교황과 영주를 몰아내려고 초기에는 손을 잡고 이 상인들이 왕에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럼 왕도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이 상인들을 보호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중상주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업을 중시하는 정책, 상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특성이 나오는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절대주의 또는 절대왕정이라 그런다고. 서양에서. 또는 근세라고 그럽니다. 근대가 아니고 근세입니다. 약 200년간 잠깐 나와요. 서양사에서. 16세기에서 18세기간에 잠깐 나타난 왕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자기의 부하와 자기의 군대를 유지하면서 상인들로부터 삥을 뜯어가고 세금을 뜯어가고 상업을 보호해주는 정책을 우리가 그 시기를 절대주의라 그런다고. 되시죠? 초기에는 요 세력과 요 세력이 손을 잡고 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차츰차츰 불만을 갖냐면 요 세력이야. 처음에는 이 교황과 영주를 몰아내기 위해서 서로 목적이 같았으니까 손을 잡았던 거지만 나중에 얘들로부터 완전 벗어났거든. 그럼 차츰차츰 누가 목소리를 키우냐면 얘들인 거예요. 맞죠? 자, 세금 누가 다 내고 있어요, 지금? 상인들이 내고 있다고. 근데 정치는 지금 누가 다 하고 있어요? 나라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지금? 왕이라고 하는 거지. 여기에 차츰차츰 불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 드디어 이제 얘들이 불만을 갖고 엎어버린 시민혁명이 등장하는 거라고. 그리고 얘들한테 이 상인들한테 나를 엎으도록 영향을 주는 사상이 등장한다고. 그게 여러분이 배웠던 뭔가요? 사회계약설. 맞죠? 그 다음 계몽사상. 자, 계몽사상은 뭘 강조? 이성을 강조. 이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박살내자죠. 합리적이지 못한 제도 박살내자는 거지. 돈은 내가 다 내는데 왜 정치는 지 맘대로 하느냐? 뭔가 불합리하다. 그걸 없애자 이거죠. 국가는 우리가 계약해서 만들었는데 국가가 그 계약을 안 지킨다면 나도 그 국가를 엎어버릴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사회계약설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엎어버린 게 시민혁명인 거고. 되시나요? 이 시민혁명 이후를 우리가 서양사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근대라 그런다고. 그리고 이 시민혁명 이후에 그럼 나라의 주인, 사회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어요, 이제? 자, 교황 이미 끝났고, 영주기사 이미 끝났고, 이제 이걸로 누굴 엎었어요? 왕을 엎었지. 이제 누가 권한이 커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힘이 커지는 거지. 맞죠? 그리고 때마침 뭐가 터져요, 이제? 산업혁명이 터진다고. 그래서 저 상인들이 이제 뭐로 바뀌는 거예요? 공장 사장님으로 바뀌는 거지. 산업자본가로 바뀌는 거라고. 다시 한번요. 서양사에서 우리가 시민혁명, 산업혁명 이후를 근대라 그런다. 기억하셔야 돼. 왜 그런지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다시 따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근대사의 특색은 다 절대주의랑 반대되는 내용들이 나온다고요. 다. 이걸 제가 뭐 달달달 외워서 쓰는 게 아니니까 저도 나름 스토리를 가지고 머릿속에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왕권 시설에 반대돼서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사회격설을 배웠다고. 왕의 권한은 신이 주었다. 웃기네. 엎어버려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의 권한은 왕 니네가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왕 니네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권리가 있었고 그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으려고 국가를 만들었는데 니네가 그걸 안 지키면 엎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가 있기 전에 권리가 있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자연권이라 그럽니다. 자연권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개념 잡고 계셔야 돼. 국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권리, 이걸 자연권이라 그런다. 그러면 국민의 권한은 왕이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맞죠? 이거 누가 준 거예요? 하늘이 준 거지. 그래서 자연권랑 같은 말이 뭐예요? 천부인권이라고.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하겠다? 엎어버리겠다 해서 엎어버린 게 시민혁명인 거죠. 되시나요? 그 다음 좀 더 할까요? 왕은 지 마음대로 다스렸잖아. 맞죠? 왕이 지 마음대로 다스렸잖아요. 여기에 반대해서 이제 왕이 무엇에 따라 다스리라고 그래요? 법에 따라 다스리라는 법치주의가 등장하는 거고, 못 믿겠으니까 뭐가 왕, 네 권력을 모두 갖는 거 못 믿겠으니까 권력을 쪼개는 권력 분립이 등장하는 게 다 언제라는 거예요? 근대 국가에 등장하는 거라고. 법치주의, 권력 분립, 국민주권 대신하. 왕 모든 권력 갖고 지 맘대로 다 했잖아요. 짐이 곧 국가다 해가면서. 그런 왕 못 믿겠으니까 법에 따라 다스려라. 그 다음 왕과 법 만드는 새끼를 쪼개야 되겠지. 왕이 법 만들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력 분립이 등장한 것도 근대 국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관료제와 상비군. 이것 때문에 자꾸 뭘 뜯어갔어요? 돈 뜯어갔지. 국가가 뭐 한답시고 자꾸 돈 뜯어갔잖아요. 그럼 얘들의 국가 역할을 늘리겠다, 줄이겠다. 줄이겠다. 그래서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소국국가. 밤에 뭐만 해라? 경찰만 해라. 왜? 이 시민혁명, 산업혁명 하는 애들 돈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에요? 있는 애들이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걔들의 재산만 지켜라. 소국국가, 야경국가가 나온다고. 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왕권 신설에 반대해서 이걸 끌어냈고, 관료제 상비군에 반대해서 이걸 끌어냈다고. 자, 자,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 때는 국가가 경제에 간섭을 한다, 안 한다? 아까 제가 주둥아리에 그질건질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갔는데, 국가가 상업을 보호해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뜯어오는 거라고. 맞죠? 맞죠? 그래서 국가가 상인들이 돈 벌게 보호를 해주고 그 대가를 뜯어온 거라고. 그 대표적인 예가 신항로 개척이에요. 들어보셨나? 콜럼버스는 들어보셨잖아. 바르톨뮤 디아스, 바스코 다가마 이런 거 아세요? 좀 더 간 놈 더 가마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외울 때 그렇게 했다고. 지도로 보면 바르톨뮤 디아스보다 좀 더 가서 인도까지 간 놈이 바스코 다가마. 아, 얘는 좀 더 갔구나. 아무튼 얘들 이때는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한 거잖아요. 보호해 주겠다. 새로운 길도 뚫어주겠다. 상인들이 돈 벌 수 있도록. 그 대신 나한테 세금 내라 이거잖아 지금. 맞죠? 자, 근데 이제는 근대 국가 오면 국가가 경제에 개입을 해라 말아라. 말아라. 세금 뜯어가지. 말아라를 강조한다고. 그래서 등장하는 게 뭔가요? 자유방임주의라고. 맞죠? 대표제약자 누구 배워요? 아담 스미스 배운다고. 좀 더요. 자, 자유방임주의 또는 이걸 우리가 산업자본주의라고 그럽니다. 요 시기를. 이제는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을 누가 가져요? 산업자본가 갖는 거거든. 공장 갖고 있는 사람이,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본을 갖고 있거든. 자, 만든 학자는 아담 스미스. 옛날 처음에 내가 아담 스미스가 처음에 웃더라고. 애덤 스미스인데 아담 스미스라고 그런다고. 촌스럽게. 자, 아담 스미스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우리가 지금 경제니까 이제. 아담 스미스 얘기를 하자고요. 아담 스미스의 요 자유방임주의 얘기는 이론 되게 간단해요. 내버려 둬라야. 개인은 이기적이다. 아담 스미스가 쓴 책 이름, 국부론이라면 국부론. 나라가 부자가 되는 방법. 내버려 두면 돼. 왜?
이론 쉬워요. 여러분이 다 이기적인 존재야. 내버려 두면 저절로 뭘 추구해요? 이기심을 추구해. 이 이기심을 다 합쳐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부자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다 이기적인 존재야. 서로 다 이익을 추구했어. 다. 그걸 다 합쳐놨더니 나라 이익이 저절로 커진다. 이게 아담 스미스 생각이라고. 이해되십니까? 자, 아담 스미스 얘기. 개인은 이기적인 존재야. 이 이기심을 추구하면서 경쟁을 해. 맞죠?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러면 자, 요 말 자원의 최적 배분이 달성된다. 자, 자원의 최적 배분이라는 말 영어로 설명할게요. 우리 경제 문제 기억나시나요? 경제 문제. 지난주에 했던 거.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선택의 문제를 경제 문제라 그런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분배. 요게 제일 잘 해결된다. 이걸 자원의 최적 배분이라고 그런다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 세상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수요와 공급에 따라 생산돼서 됩니까? 어떻게 생산? 기업이 저절로 이윤 추구하는 방법으로 생산해서 그 가격을 지불하는 놈한테 분배한다. 제가 지난번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수요 공급에 따라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제일 크다라고 했는데 기억나시나? 소비자 잉여. 이게 뭐였나요? 생산자 잉여. 정부가 개입하는 최고 가격제나 최저 가격제가 되면 요 사회적 후생이 항상 얘보다는 줄어들더라. 맞죠? 왜 우세요? 정부가 개입하면 사회적 후생은 항상 줄어들더라. 제가 그걸 먼저 가르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지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후생이 제일 극대화된다. 나라 전체 이익이 제일 커진다. 이게 아담 스미스 얘기라고. 여러분이 어려워 뒤지는 줄 알면서도 처음에 수요 공급을 가르쳤던 이유가 요랬을 때도 앞에 제가 이걸 끌어당겨서 논리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지금.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 후생이 제일 커진다. 정부 개입하지 말라. 이게 아담 스미스의 주장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원, 가장 우리가 배운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 어떻게 생산, 누구에게 분배의 문제가 가장 바람직하게 해결된다. 이게 아담 스미스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원의 최적 배분, 이게 바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 적정한 양이, 맞죠? 요만큼 양이 생산이 될 거란 얘기야.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그 다음 적정한 가격에 요만큼의 수요 공급에 따라 이 가격에 따라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필요한 사람에게 배분이 이루어질 테니까 적정량, 적정가격, 적정한 배분이 수요 공급에 따라 알아서 될 테니까 정부 개입하지 말라. 이게 아담 스미스 생각이라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생뚱맞은 말로 세이의 법칙. 옛날 시험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뭐라 그런가. 자, 세이의 법칙은 뭐냐면 아담 스미스 이걸 받아들인 건데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이걸 세이의 법칙이라 그래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또 이런 문제 나오진다 생각하지 마시라고.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를 무엇이라 그러는가.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요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자, 보세요. 물건을 자 배웠습니다. 공급하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물건을 생산하려면 생산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뭐가 지불이 돼요? 소득이 분배되지. 노동, 토지, 자본, 경영이 들어가야 공급이 되잖아요. 그죠? 생산 요소가 들어가면 고대가,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을 받아오죠. 받아오면 뭐 하나요? 우리 경제활동의 최후의 목적은 뭔가요? 쓰려고지. 쓴다고. 그러면 쓰면 또다시 공급이 증가하게 되지. 물건이 팔리니까 또 생산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생산이 증가하면 또다시
노동자가 더 들어가. 노동자가 더 들어가면 돈을 더 벌어와. 더 벌어오니까 물건을 더 써. 물건을 더 쓰니까 또다시 노동자가 더 고용이 돼. 더 고용되면 돈을 더 벌어. 더 벌어서 더 써. 이해됩니까? 세의 법칙. 물건 생산하면 얼마든지 팔린다. 이게 세의 법칙이야. 이해되시나? 물건 생산하면 얼마든지 팔린다. 이게 세의 법칙이라고. 이 말은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지금 시기가 뭐라고요?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 끝나고 산업자본가들한테 희망을 주는 말이에요. 얼마든지 생산해라. 다 팔린다. 노동자가 많이 고용되니까 걔들이 돈 벌어서 물건 다 살 거니까 다 생산해라. 자, 얼마든지 생산해야죠. 공급은 수요를 창출한다. 얼마든지 생산해라. 다 팔릴 수 있다. 이해됩니까? 그럼 얼마든지 생산해라. 그럼 우리가 무한대까지 생산할 수 있나요? 계속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나? 상식적으로 이 이론에 따른다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어디까지냐면 모든 노동자를 다 고용했을 때까지겠죠. 맞잖아요. 물건이 팔리면 노동자가 고용되고 고용되면 그만큼 물건이 또 늘어나고 걔들이 돈 벌어서 물건 더 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세이의 법칙이. 맞죠? 그러면 어디까지 생산할 수 있냐? 얼마든지 생산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최대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모든 노동자를 다 고용했을 때까지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완전 고용이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따른다면 완전 고용의 자동 달성이 이루어진다고. 그 다음 조심하실 게 우리가 완전 고용이라 그러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뒤에서 나올 걸 제가 지금 땡깁니다.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 그런다고요.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자발적 실업만 존재하는 상태를 완전 고용이라. 그래서 아담 스미스에 따른다면 실업자는 뭔가요? 나 일자리 찾고 있는데 일자리가 없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요? 게으름뱅이야. 맞죠? 일자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보시다시피 지금 근대 국가는 정부한테 개입해라 말아라요. 자꾸 니네가 삥 뜯어가거나 못 살게 굴었으니까 엎었다. 그럼 니네 역할 줄이고 니네 개입하지 말고 나 좀 내버려 둬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권리가 자유권이라는 권리가 등장한다고. 맞죠? 나 좀 내버려 둬라. 나 간섭해서 삥 뜯어가지 마라. 이런 권리가 등장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유권 적극적 권리인가요? 소극적 권리인가요? 국가한테 해달라 하지 말아달라. 나 좀 내버려 달라는 소극적 권리죠. 그 다음에 이때 권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주의 때 국가한테, 왕한테, 영주한테 나 좀 내버려 둬. 이 XX야.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영주나 왕이 뭐래요? 또라이 아니야? 조용히 밤에 끌고 가서 목 쳐버렸겠죠. 맞죠? 이때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때 가서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래서 자유권이 가장 오래된 권리, 가장 먼저 나온 권리라고. 이해됩니까? 가장 오래된 권리. 이 말 되시나요? 이 소극적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를 한다고. 표현. 뭐라 그러면서 국가한테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천부인권이니까. 이해되시죠? 많이 조신다. 재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숨 주무시죠.